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밥상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멸치 쌈밥이 올라왔죠. 어머, 아주머니, 이거 멸치쌈밥 아니에요? 아주머니께서 하신 거예요? 예, 사모님께서 어렸을 때 남해에 살았다고 하시길래 혹시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나요? 네? 네. 그때 TV에서 남해 독일 마을 보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아,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게, 당신 지난번에 이거 먹고 싶다고 남의 노래 불렀잖아. 시간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간 게 미안했는데 아주머니 덕분에 와이프한테 제 면이 사네요.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일주일에 3번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께서 해오신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잠시 남해에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무척 좋아했고 15살의 아버지 회사 때문에 상경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리워했죠. 그곳에서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멸치쌈밥이었어요. 그때도 어린애 입맛에 어려운 음식을 잘 먹는다며 어른들도 칭찬을 많이 하셨죠. 이따금 그 맛이 그리워 식당을 찾아가도 그곳에서 먹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다음에 하고 살다가 뜻밖의 선물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어때? 옛날 맛이 나?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 옛날에 먹던 맛 찾기 힘들죠. 오래전에 길든 맛에는 추억도 고스란히 녹아있을 텐데. 사실 완벽하게 그때 맛을 찾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맛있어요. 멸치조림 이거 은근히 맛내기 좀 어렵다고 하던데. 멸치도 좋은 거 쓰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는 분 중에 통영 사람이 있어서. 아, 그러면 진짜 백이네요. 진짜. 왜? 아니, 목에 걸렸어? 천천히 드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네, 제가 너무 급하게. 왜 이러지? 왜 이상해? 아니, 왜 그러는데? 어, 어, 처음엔 입안에 좀 걸리는 게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혀끝이 얼얼한 건 맵싹한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점점 목 안쪽이 묘하게 긁히는 느낌이 따라오더니 뭔가 애매하게 걸린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입술이 둔해졌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늘 조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한 증상이 일어난 건 정말 수년 만의 일이었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 이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 안쪽이 서서히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안에서 제 목구멍을 조이는 것 같았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려 해도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여보! 야, 지연아! 저는 무의식적으로 희미해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동시에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곧이어 바닥이 기울었죠. 여보! 119! 제 아주머니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어서요! 흐려지는 시야로 마지막으로 본 건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도우미였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아이의 엄마입니다. 사실 저는 2번째 결혼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10년 전 오래 사귀고 결혼한 전 남편과 이혼했거든요. 전 남편과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혼의 원인은 자기 아들만 최고인 줄 아는 전형적인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니께서는 저를 만나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머리를 흰띠로 싸매고 등을 보이고 누워 계셨습니다. 착한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엄마 좀 일어나봐. 지연이 한 번만 만나봐 달라고. 됐다. 누가 언제 본다든? 본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데려와서 난리야? 그러지 말고 지연이 정말 괜찮은 애란 말이야. 아니, 나한테 너무 과분해. 최고로 과분한.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켜 앉으시더군요. 감히 제 앞에 과분한이라는 단어를 수식한다는 게 용납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떤 자식인데 너보다 나아. 내가 쪽팔리게 나이 많은 며느리 봐야겠니? 많기는 뭐가 많아. 겨우 2살 많은 건데 누가 보면 10살은 많은 줄 알겠네. 2살이든 10살이든 많으면 많은 거지.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 며느리로 못 둔다. 아주 쪽팔려서 못 살아. 놀랍게도 2사람만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버젓이 사람을 옆에 앉혀두고 자기 아들보다 못났니 나이가 많니 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런 취급을 받고 시집 가고 싶겠어요. 저도 결혼이 급할 나이도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하자고 한 결혼도 아니었어요. 군대 문제로 대학 졸업도 못한 남자친구가 애골복골해서 받아들인 청혼이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 제가 불안하다면서요. 대학 졸업도 안 해 자리도 못 잡은 남편감 반대를 해도 저희 쪽에서 해야 맞잖아요. 결국 그날 저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만 있다가 나와야 했어요. 나오고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별을 고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놈의 정이 뭔지 다시 끌려가게 된 거예요. 22에 만나 6년을 연애, 서로에게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으니 쉽게 끊긴 힘든 연이었던 거예요. 그 극성스러운 것 같던 시어머니께서도 결국 자식은 못 이기더라고요.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했고 남편에게 중간 역할 잘하라 신신당부하며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당부했어도 만만치 않을 거란 건 알았지만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애부터 가져라. 어머니, 그 문제는 강준 씨랑 못 들었어? 애부터 가지라니까? 무슨 토를 달고 앉아있어? 너 그런 여유가 되니? 너 나이 곧 30이야. 애 낳는 것만 생각하니? 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 나이는 생각 안 해? 너 네 자식한테 늙은 엄마라고 욕 먹고 싶니? 어머니, 요즘 다 이맘때쯤 낳아요. 늦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지. 허송세월 다 보내고 다 늙어서 애를 낳으려니 애도 잘 안 생기지. 나 아는 사람들 보니까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서 시험관이니 뭐니 그 지랄을 하고 다닌다더라. 그러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딱 좋을 나이에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그 고생을 하겠니? 요즘 누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애를 낳아요. 저희 어머니도 26에 시집 가셨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론 강준 씨도 어머니 25에 낳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너보다 젊잖아. 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애 늦게 가질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진짜 강준이 성화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진짜 주변에 말도 못한다. 주변에다 어떻게 아들보다 더 나이 많은 며느리를 봤다고 하니? 그게 뭐가 어때서요? 제가 뭐 10살 차이 그 이상 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2살 더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하신데요. 너야 너보다 어린 신랑 얻어서 훈장이겠지. 뭐든 어린 게 좋아 뭐든.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면서 애 늦게 가질 생각하지 말고 이거나 가지고 다녀라. 이게 뭔데요? 보면 몰라. 부적이잖아. 요즘 누가 이런 부적을 가지고 다녀요. 말 조심 안 해?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내가 너 받아줬으면 너도 네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쉬는 날은 귀신같이 찾아와 닥달하셨죠. 아들이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제가 애를 가지면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우나요? 그렇다고 양가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을 만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대신 키워주신다고 하면서 재촉해도 모자랄 판에 애 갖기도 전부터 자기한테 애 맡길 생각은 말라시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처리해. 부적이래. 애 빨리 가게 하는 부적. 아니, 또 엄마 왔었어? 그냥 문을 열어드리지 말지. 뻔히 안에 사람 있는 거 아신다고 문자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진짜 당신 엄마라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극성이야. 완전 극성. 미안해. 에이, 초밥 먹으러 갈래? 너 좋아하는 연어 먹으러 가자. 또. 얼렁뚱땅 먹을 걸로 넘길 셈이야? 그럼 어떡해. 내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하셔도 오늘처럼 나 몰래 오시는데. 그럼 이사 갈까? 엄마 모르는 곳으로. 가면 뭐 끝까지 말 안 할 자신 있고? 당신은 전생에 독립군은 못 됐을 거야. 어머님 같은 일본 순사가 윽박 지르면 아주 줄줄줄 다 불었을걸? 어머님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말도 못하게 쌓였지만 남편을 보면 또 거진 풀리곤 했어요. 제 짜증을 다 받아주기도 했고 제 앞에선 제 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남편이 너무 착한 게 흠이라면 흠이었어요. 평생 만나면서도 살면서도 흔한 욕 한 번 한 걸 본 적 없거든요. 시댁 어르신들 말로는 돌아가신 아버님 성품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감당하고 사셨나 싶어 돌아가신 아버님이 존경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그냥 하늘에 맡기기로 했어요. 저도 반쯤 포기해서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생기면 생긴 대로 낳자 싶었죠. 그래서 피임 한 번 한 적 없고 부부 사이에서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낌새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도 졸업을 하고 운 좋게 바로 사회생활도 시작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딱히 없었고요. 두 사람 다 컨디션 문제도 없었는데 예감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자 친정 엄마도 일찍이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노력이라면 노력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조용한 거 보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설마 그래도 내 나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나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모르잖아. 둘 중 하나에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애 어렵게 가진 사람들 보면 다 병원 다니더라. 하나같이 하는 말이 차라리 빨리 병원에 갈 걸 그랬다더라. 너도 괜히 오래 고생하지 말고 가봐. 지독한 네 시어머니 등살에 살겠니? 결국 저는 엄마와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남편과 함께 인근 광역시의 유명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남편이 불임이라는 것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판단됩니다. 정자 이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자를 만들어내는 기능 자체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예요. 그럼 임신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무래도 자연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세 정자 채취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시도하더라도 정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리가요. 원하시면 재검사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애가 안 생겨도 너무 안 생기니까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운영 중에 저도 나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문제가 저한테 있으면 있지 남편한테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집에 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기증정자나 입양 같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했어요. 둘 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선택지였죠. 그날 밤 갑자기 잠에서 깬 건 종인 말도 없이 먼저 잠든 남편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어요. 뭐야. 강준아, 너 지금 울어? 여보, 지연아, 나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면 좋지? 뭘 울기까지 해. 너가 나랑 못 산다고 하면 어떡해? 나는 너랑 알콩달콩 애 낳고 오붓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우리 사이에 애가 없다는 게 그것도 나 때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너는 왜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그 평범한 가정도 못 이루고.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은 또 어떻겠어. 괜찮아. 방법이 있겠지. 더러 그런 일도 있잖아. 불임 판정받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는 기적 같은 일.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해보자. 그리고 떠나긴 뭘 떠나? 내가 뭐 애 낳으려고 당신하고 결혼했어? 막말로 우리 사이에 가장 애바라는 건 어머님이시지.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 대단하신 어머님 극성에도 선택한 게 당신인데 내가 고작 그 애 때문에 당신을 떠나겠어? 정말이야? 그것 때문에 운 거야? 으이구, 내가 진짜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건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건지 애 필요도 없다. 너 키운다고 생각하면 이래서 연하남이라고 하나? 솔직히 아이 없이 사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아찔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뭐 없는 대로 둘이 살아봐야죠. 아이 문제는 남편과 잘 타협이 됐는데 역시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무리 남편 문제래도 꺼내기 쉬운 이야기는 아닌지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심해지는 닥달에 결국 남편이 나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께서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고 받아들이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그게 말 같자는 소리야? 불임? 누가? 강준이가? 지연이 너 말고 우리 강준이 보고 하는 소리야? 그렇다니까. 내 문제야. 그러니까 엄마, 지연이한테 그러지 마. 나 때문에 평생 애 없이 살아야 하는데. 말 같자는 소리. 네가 왜 불임이야? 네가 왜 씨 없는 수박인데? 난 너 그렇게 안 낳았어. 네가 그럴 리가 없지. 솔직히 말해봐. 지연이 문제지? 지연이 문제인데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독박 쓰려는 거지? 아니라니까. 못 믿겠으면 같이 병원에 가보든지. 나도 믿고 싶지 않으니까 같이 가서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해보면 되겠네. 아이고, 강준이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아이고. 어머니께서는 또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머리만 싸매고 누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을 몇 날 며칠 불러다 앓으시더라고요. 남자한테 좋다는 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주시는데 그냥 좀 모른 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마음이 좋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곳에 데려가서 재검사도 해보고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는데도 팔자에 손주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있는 자식이나 제대로 지키라는 핀잔만 듣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얘, 너는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니?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절에 가서 치성이라도 드려요? 그 치성은 내가 드릴 거니까 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지금 강준이가
얼마나 기가 죽어 있겠냐. 여자가 남편 기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 자기 때문에 애 없다고 생각해서 기가 죽으면 밖에서 될 일도 안 될 거 아니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밖에서 애라도 만들어 와요? 대체 뭘 원하시나 싶어 황당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보시기만 하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살아나는 거다. 다른 남자 씨라도 받아서 애를 가져야지. 강준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어디서 애 배 가지고 강준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어디서 애 배 가지고 강준이 애라고 해. 어머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강준 씨를 위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 애가 안 생기면 남의 남자 품에라도 들어가서 대를 이어야지. 지금 강준이 그 속이 속이겠니? 너는 네 남편 얼굴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자존심부터 챙길 거야? 이게 지금 자존심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강준 씨 자존심 챙기자고 며느리한테 밖에서 남의 아이 임신해 오라고요? 그거야말로 강준 씨 자존심 뭉개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너나 나나 입 다물고 있으면 강준이 걔가 어떻게 알겠어?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비상식적인 요구를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서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듣고 있자니 제 머리까지 이상해지는 것만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그런데 전화도 여러 번 오고 문자로도 생각해 볼 일도 아니고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 한계를 뛰어넘는 요구였어요. 어머님께 2번 다시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전 애꿎은 남편에게 그 화살을 돌렸어요. 이혼해. 지연아, 대뜸 이혼이라니. 어머님이 나보고 밖에서 애 낳아오래. 그래서 당신 자존심 세워주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진짜. 진짜 미안해, 지연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그런 말을 왜 들어? 그럼 안 듣게 좀 해봐. 매번 연락하시고 찾아오시고. 당신이 그거 막을 수 있어? 내가 엄마 설득해볼게. 어떻게든 더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해볼게. 이혼이라니. 내가 어떻게 너랑 이혼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해. 아니, 못해.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님의 이상한 요구에 천년의 사랑도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어머님과 연을 끊거나 등지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천성이 착하고 남에게 모진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 어머님께도 그저 호소하고 사정할 뿐이었죠. 그러니 어머니께서 남편 말을 들었겠어요. 그저 애 어르듯이 똑같이 남편 설득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애는 있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네가 씨가 없어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네 면이 어디서 서겠냐. 그렇게라도 하자.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라면서요. 연락은 진작 차단해버렸는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집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이웃 보기 창피할 정도로 복도를 왕왕 울리던 어머님 말씀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가 상전이라고 하지. 남편 받들 줄도 모르고 기세워주는 법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며느리야? 네가 내 아들 데려가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결국 저는 그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에게는 별거 선언을 했죠. 이혼 도장을 찍어줄 때까진 절대 만나지 않겠다면서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들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사랑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친정으로 간 후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챙기며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꽃이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며 퇴근 후 굳이 1시간 거리의 친정까지 들렀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 걸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안 좋은데 어머님이 하시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쏙 들어갔죠. 제가 집 나간 걸 알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제 흉을 보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딸 안 좋은 소리를 듣고만 있었겠어요. 정화통을 붙들고 싸우다가 결국 서러워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지연이 너 지금까지 이런 취급하고 살았던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하신다. 사람이 정도가 있지. 정말 정신 나간 여편네 아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딸을 뭘로 보고. 어휴. 엄마의 눈물 바람에 분위기가 심각해졌고 결국 오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살면서 오빠가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죠. 야, 너 우리 집이 만만하냐?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지연이가 저런 소리를 듣고 살게 해. 형님, 그게 아니라 잔말 말고 도장 찍어. 너 같은 놈한테는 우리 지연이 다시 안 보내. 안 돼요. 이혼은 절대 안 돼요. 형님,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 네 와이프 네가 잘 챙겼어야지. 아무리 부모가 중요하다지만 남의 남자 아이를 임신해 오라는 소리 듣게 해놓고 남자 새끼가 가만히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남편이냐고? 엄마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오빠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결국 주먹질, 발길질을 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남편을 쫓아버렸죠. 남편은 그 모진 주먹 세례를 맞으면서도 울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죄송합니다, 사과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없었어요. 남편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연애행 기간 동안 싸운 적도 없고 한 번도 절 실망시킨 적이 없던 남편이었어요. 가족 문제로 본인도 어쩔 줄을 모르고 괴로워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오랜 대화 끝에 저는 어머님과 확실히 연을 끊는 것으로 약속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전화도 차단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살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편안해졌죠. 그렇게 다시 부부만의 시간을 되찾아 순탄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줄만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그 일이 있고 난 후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늦나 보네. 이번 주 안으로 해결해야 하는 안이 있어서 내가 아침에 냉장고에 국이랑 만들어 놨거든. 당신 먼저 먹고 있어. 뭘 많이 해놨네.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남편은 가끔 늦은 출근을 하고 야근을 하고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 퇴근하고 먹으라며 요리를 해놓고 가는 날도 있거든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남편이 만든 반찬을 먹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 기도가 붓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리자마자 본능적으로 현관으로 뛰었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119 신고하더라도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거든요. 뛰쳐나가 옆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죠. 놀라 뛰쳐나온 이웃 아주머니께 알러지라는 말 한마디 겨우 남기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어요. 어머, 새댁, 정신이 좀 들어? 세상에, 새댁 죽을 뻔했어. 나 진짜 간 떨어질 뻔했다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해요. 아니, 세상에, 그 정도로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이 뭘 먹었길래 그 지경이 돼?
모르고 먹은 거야? 모르겠어요.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땅콩 알레르기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 아니고 중학생 때 과자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없던 알레르기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 반응도 아니었고 원모를 그대로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죠. 저한테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은 저를 아는 사람이면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유난스럽게도 급식 메뉴를 살피다 결국 도시락 싸고 다닌 적도 많아요. 당연히 남편도 알아서 데이트할 때마다 식당에 2번, 3번 확인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음식에 땅콩을 넣었을 리는 없고 다른 알레르기가 발현됐나 싶어 섬찟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이미 하얗게 질린 얼굴에 말라붙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지연아, 괜찮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당신이 해놓은 음식 먹은 것 뿐인데. 내가 해놓은 음식에는 땅콩은 절대 안 들어가지. 다른 거 먹은 거 아니야? 간식 같은 거 잘못 먹었어? 아니야. 오후에 점심 먹고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내내 물만 좀 마셨는데 저녁에 와서 된장찌개에 계란말이랑 시금치 나물 그리고 제육볶음 정도만. 잠깐만, 뭐라고?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먹었다고? 응, 왜?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남편이 제게 솔직하지 못했던 일이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집 주소도 모자라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너 만나지 않겠다고 2번 다시 너한테 연락하지도 않고 너를 찾지도 않고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그래도 아들 집에 못 가는 건 서러워 가슴이 사무친다고 우셔서.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대체 어머님이 당신도 나도 없는 집에 들어와 계실 일이 뭐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강준아, 너 그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나는 엄마가 설마 음식에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정말이야. 미안해, 지연아.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든 건 시어머님으로 땅콩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땅콩 가루를 넣어 만들었어요. 남편한테도 왔다 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전 당연히 그 모든 음식을 남편이 만든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소름 끼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건 명백히 저를 노리고 만든 독을 탄 음식이었으니까요. 전 그 자리에서 오빠한테 연락을 했고 가족들은 고소하겠다고 난리였어요.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소까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들어간 줄 몰랐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매도하냐. 내가 내 아들 먹으라고 만들었지 그러게 누가 그걸 먹으라고 했냐며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뻔히 의도가 보이는데 부정하고 아니라고 발뺌하니 차라리 그 더러운 진흙탕에서 그냥 빠져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인미수로 고소하겠다는 것을 무기 삼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고의로 한 일은 아니라지만 이 일로 남편에게도 실망이 컸으니까요. 그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거의 1년 가까이 친정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오빠 친구와 연이 닿아 이혼 2년 만에 재혼하게 되었죠.
그때 한동안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던 전 남편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죠. 술도 못하는 사람이 술에 완전히 절어서 왔더라고요. 지연아, 지연아. 이기지도 못할 술을 그렇게 마셨어. 살은 또 왜 이렇게 빠진 거야? 내가 잘 살라고 했잖아. 우리 인연 있고 그냥 잘 살라고.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잘 살아? 내가 너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니? 술 냄새. 강준아, 우린 이미 끝난 인연이야. 네가 이렇게 찾아와도 난 더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 단단해졌어. 그리고 나 일주일 후에 재혼해. 나를 단단히 붙들고 내 편만 돼주고 또 나를 누구보다도 아껴주는 새로운 가족 찾았어. 그러니까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어머님이 계시는 한 그 좋은 사람이 너한테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돼. 안 돼, 지연아. 나 버리지 마. 제발 나 버리지 마. 다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이제 혼자 아니고 곧 남편이 될 남자친구도 있어.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전 그날 전 남편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술에 취한 전 남편을 택시에 태워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길 바랬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 잘 살길 바랬습니다. 그 후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전 남편과는 그렇게 힘들었던 임신이 바로 되는 걸 보고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첫째로 아들을, 둘째로 딸을 낳고 비로소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결혼 생활의 정석이라고 생각될 만큼 문제라곤 눈꼽만큼도 없던 삶이었어요. 그 끔찍했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조금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이요. 그 과거가 제 기억에서 거의 잊힐 때쯤 우연히 식당에서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지역이다 보니 이상한 일도 아니었지만 이혼 후 거의 7년 만의 일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제 옆에 있던 아이들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표정을 읽었어야 했는데 전 아는 체 하지 않고 그 옆을 지나쳤죠. 애들을 대동한 친구들 모임이었는데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입구에서도 다시 마주친 거예요. 전 시어머니께서 거기서 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너 그 아이 뭐니? 네? 그 아들 말이야. 강준이 애 아니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를 많이 닮기는 했다만 은근히 강준이 얼굴도 보이는 것 같은데 너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난 못 속인다. 강준이 애 맞지? 뭐야, 미쳤나 봐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성립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혼한 후 2년 뒤에 한 재혼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전 남편 씨앗이 제 몸속에서 동면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친구들도 다 미친 여자 취급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첫째 아이 손목을 덥석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긴 어딜 가? 똑바로 얘기해. 내가 얘 할머니 맞지? 얘, 너 몇 살이니? 엄마, 무서워요. 왜 이러시냐고요? 미쳤어요? 이거 나요. 이혼하고 2년 후에 강준이가 너 찾아간 적 있잖아. 네? 술이 떡이 돼서 돌아온 그날 뭔 일 있었지? 그래, 니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거진 10년을 붙어있다 떨어졌는데 정떼기가 쉬웠겠어? 그날이지? 그날 얘 만든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거 완전히 명예훼손이라고요. 내가 지금 아예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가 잘할 거 아니냐. 지연이 너 그날 우리 강준이랑 뭐 있었던 거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보고도 헐레벌떡 피하려고 하는 거고.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한 거예요. 더러워서. 뭐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강준이 불러서 확인해야겠으니까 너 꼼짝 말어. 아, 이거 놓으라고요. 어머님 소나기에 붙은 아이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애 옷을 틀어진 전 시어머니 악유 힘은 또 어찌나 세던지요. 결국 경찰의 중재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너무 끔찍한 사건에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날 일을 말했고 남편은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전 남편에게도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전화했어? 당신 보고 연락하라고 그대로 유지한 번호 아니야. 이미 재혼한 전처한테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들었어. 5살 된 아이 있다며. 그래서? 그날 야, 그날 우리 뭐 없었잖아. 너 완전히 술에 떡이 돼서 찾아와서 우리 집 앞에서 겨우 몇 마디 나눈 거 다잖아. 그 시간 20분도 안 돼. 난 기억이 안 나. 너 찾아간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정신이 들어서. 그래서 뭐? 그날 우리가 뭐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치자. 그게 말이 되니? 너 불임이었어. 병원 가서 검사 결과 직접 들었잖아. 애초에 자연임신이 힘들다고. 뭐 그때 하늘에 기적이라도 내렸을까봐? 헛된 기대하지 마. 너 이러면 우리 함께했던 시간까지도 나 다 끔찍해질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서로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자. 어? 혹시 하며 기대를 품는 전 남편의 태도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렇다 친다지만 전 남편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새 가정을 꾸린 후라 그런지 단순히 기분 나쁘다를 넘어 모욕적이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짓을 한 것 같아서요. 그러자 남편은 단호하게 나왔어요. 더는 들러붙지 못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뭘? 그냥 무시하고 싶어. 미친 사람 상대해봤자 덩달아 미치기밖에 더해? 내가 찬이랑 유전자 검사할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자발적으로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어요. 결과야 보나마나 뻔한 결과였고요. 전 남편에게 직접 연락해 만나자고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보여줬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아이 모발을 직접 뽑아 같이 건넸어요. 결과지가 못 믿겠으면 이거 가지고 가서 본인이랑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게 만나는 일 없이요. 그래, 가져가. 가져가서 네가 직접 확인해봐.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그러자 전 남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아이의 머리카락이 든 지퍼백을 멍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손도 대지 않고 고개를 내젓는 거예요. 됐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내가 미련했어, 지연아. 미안해. 미안합니다. 큰 실례를 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어요. 그리고 잘 살라는 듯 고개를 슬쩍 끄덕이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게 전 남편과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의 결단력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녔을지도 모를 일이 한 번에 해결이 되었죠. 그 후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도 없고 다시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제 집에서 또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한 알레르기이니 땅콩 맛이라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강한 소스 속에 섞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의 얼굴부터 보이는 걸 보니 천국도 지옥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사모님, 아유,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함께 병원으로 왔던 도우미가 벼랑간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준비한 음식에 땅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요. 제가 준비한 음식엔 땅콩이 안 들어간 건 분명해요. 그런데 실은 사모님께서 제일 잘 드셨던 그 멸치조림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음식 솜씨가 좋은 제 친구가 해준 음식인데 설마 하니 거기까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유. 그때까지만 해도 피치 못한 일로 벌어진 사고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음식을 준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사과하겠다고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죽다 살아났는데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그 아주머니의 친구분이라고 하는 분이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심지어 전 시어머니는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 집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려 다시 제게 독약을 건넨 것이었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한다는 음식을 전해받고 순수한 성의로 상에 올린 것뿐이었어요. 본인이 했다고 하면 고용인한테 더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박한 욕심도 있었던 거고요. 네가 목숨줄이 질기긴 질긴가 보다. 기가 막혀서. 저기요,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실수라고 했다지만 두 번째도 실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실수 아닌데? 일부러 그랬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요? 너 때문에 나 지금 강준이랑 연락도 안 된다. 아주 보란듯이 꼭꼭 숨어버렸어. 잘못한 건 넌데 내가 왜 내 아들이랑 이렇게 척지고 살아야 하니? 너는 도우미까지 불러서 쉽게 잘만 사는데 왜 내 아들이랑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내가 널 찾아가서 도로로 밀어버릴까? 아니면 차로 쳐버릴까? 내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알아?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야. 날 이렇게 만든 건 너라고. 아니요, 아줌마 그렇게 사는 거 다 아줌마 때문이에요. 자업자득이라고요.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아들도 괴롭고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거라고요. 애초에 아줌마만 아니었어도 강준이가 이혼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혼줄이 덜 났네. 신이 나를 돕는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돕다 말았구나. 더 혼줄이 났으면 네가 지금 그 헛소리도 짓거리지 못할 텐데. 이건 범죄예요. 지금 그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이나 아세요? 얼씨구, 내가 저지른 게 범죄면 네가 저지른 건 뭐 봉사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 천륜을 끄는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천벌을 받을 짓인지. 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고소를 진행했죠. 정신 상태가 얼마나 남다르던지 그 자리에서도 순순히 자기가 혼 좀 내주려고 땅콩 가루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 세상에 갈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결국 2번 다 응급실만 가면 살아나는데 자기가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느냐고 따지면서요. 수사하시던 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전 시어머니한테는 신이 있구나 싶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들에게도 버림당해 혼자 살다가 일하게 된 가사 도우미 업체에서 제 집에서 일하게 된 지인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몰랐겠죠. 결국 자신이 선택이 신의 인도하에 지옥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전 시어머니는 법정에 서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울었다가 호소했다가 아주 난리였어요. 판사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요, 세상에 이런 법도는 없습니다. 내가요, 지연이 걔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순한 아들이랑 등을 지고 살게 됐어요. 내 말이면 껌뻑 죽는 효자가 왜 저를 등졌겠어요. 옛날에도 구미호한테 홀리면 효자도 없다고. 결국 내 아들이 여시 같은 여자 잘못 만나서 부모를 등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속이 타지. 나만 억울해 미치지. 판사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싶었던 거예요. 애초에 지가 잘만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남들은 나보고 악마라고 하는데 진짜 악마는 그년이라니까요.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다분히 고의적이었으며 또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건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어요. 살인 미수가 인정되어 벌을 달게 받게 되었으니까요. 다만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렇게 어머니 문제가 마무리될 즈음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온 건 아주 오래전 전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 지은 씨, 이 상황에 이런 소식 전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강준이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전할 게 있어서요. 실은 강준이가 얼마 전에 먼 길을 떠났어요. 먼 길을 떠났다니 어딜 갔는데요? 강준이가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어머니 재판 소식 듣고 여전히 어머님이 지연 씨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알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 녀석이 그만... 잠깐만요. 재환 씨,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설마 강준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놀란 남편의 부축을 받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애들 챙길 힘도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충격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고 그 사람 성격을 알다 보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 좀 주시지. 그 사람 가는 길 마지막이라도 배웅할 수 있게 해주시지. 강준이가 원했던 거였어요. 이거 강준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게 전해달라고 했던 건 전 남편의 유서였습니다. 참 깔끔하고 단정한 글씨를 쓰던 사람인데 전 남편이 남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글씨체가 엉망이더라고요. 눈물 자국에 번진 흔적까지 손이 떨려 제대로 읽는 것도 힘들었어요. 재환아, 미안하다. 내 마지막을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인데 나는 도저히 엄마가 계신 세상을 견딜 수가 없다. 지연이가 엄마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기분이야. 헤어져서도 지연이에게 짐만 되는데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장례는 치르지 말아줘. 그냥 화장을 해서 고향과 가장 먼 곳에 뿌려줘. 그리고 그 장소는
절대 엄마한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어서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렇게 끊어질 것을 왜 그땐 끊지 못했을까? 왜 지연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그저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와 엄마에 대한 원망만 가득한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동료가 남편이 남긴 예약 메시지를 받고 자취방에 갔을 땐 이미 한참 늦은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살림 하나 없는 단촐한 방 안에서 반듯하게 누워 편지 한 장만 놓고 그렇게 쓸쓸하게 갔다고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나만 살겠다고 그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대한 건 아닐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손은 놓지 말 걸. 그런 부질없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죠. 남편은 먼저 전 남편의 사구제를 지내주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그 유서도 함께 태워주자고요. 하지만 전 그 유서를 반드시 봐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전 시어머니 면회에 갔어요. 여전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구는 그 얼굴을 보니 역겹기까지 하더군요. 네가 무슨 일이냐? 판사 앞에서 못한 사과 여기서라도 하게? 드릴 게 있어서 온 거예요. 뭐? 네가 나한테 줄 게 있다고? 강준 씨, 소식 들으셨어요? 강준이 이야기는 왜 꺼내? 니년 때문에 영 끊고 산 지가 수년인데. 너 지금 사과가 아니라 약 올리러 왔니? 그럼 보세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아드님 소식이니까. 어머님이 대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직접 보세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수작이냐는 듯 경계하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도관에 편지를 건넸고 교도관이 먼저 그 유서를 봤어요. 유서 내용을 본 교도관이 멈칫하며 난처해했지만 어차피 알게 되실 일이라고 하니 전달이 되더라고요. 유리병 넘어 자식의 유서를 읽어 내려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엄마 자격이 없는 한심한 사람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길지 않은 글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듯 몇 번이고 처음으로 되돌아가 반복해 읽었습니다. 너, 이건 무슨 수작이냐? 보신 그대로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라니? 장례니 화장이니? 너 지금 이게 무슨 수작이야? 내가 지금 여기 갇혀있는 신세가 됐다고? 내 아들을 볼모로 잡고 수작질 하려는 거야? 전 시어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이 금방 달려오더라고요. 씩씩거리며 온몸을 부르르 떠는 걸 보니 유서의 의미는 아는 모양이었죠. 제가 뭐 알아요. 그 불쌍한 사람 이용해 먹는 건 어머님 혼자만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뭐하러 강준 씨를 볼모로 잡아요. 이게...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천천히 온몸을 덮쳐 짓누르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니지.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는 거구나. 복수는 제가 아니라 강준 씨가 이미 한 것 같네요. 저도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머니, 벌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1000벌. 저한테 사죄할 게 아니라 강준 씨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버티세요. 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강준이 목숨줄로. 제발 아니라고 해라.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라고. 우리 강준이 잘 있다고 하란 말이야.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제 표정을 읽은 전 시어머니는 괴성을 지르며 유리벽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교도관은 면회를 급하게 끝내고 어머니를 데려가려 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 강준이가 왜? 안 돼, 안 돼, 강준아. 강준아, 안 돼! 안간힘을 쓰는 교도관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어머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 후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자식 죽음에 미쳐버렸다고 하니 그나마 인간미가 느껴지더군요. 저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정과 남편이 제 잘못은 아니라고 체면을 걸듯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에게도 오래 남을 일임은 분명했죠. 며칠 전 저는 남편과 남편 동료와 함께 전 남편의 사구제를 지내고 명복을 빌어주고 왔습니다. 그 가여운 사람, 부디 저 세상에서는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요. 다음 생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을 자식을 위해 쓸 수 있는 어머니를 만나길, 더는 꺾이지 않고 상처받을 일 없이 살길 마음으로 다해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